당장에 저희 할아버지가 700만 원에 파셨어요. 일본인 양부모한테 배운 걸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키야키 드시고. 일식으로 지으셨나 건물을? 약간 느낌 나요. 외색이 약간 있어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122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현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오프닝 토크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창석 씨의 고향인 부산이 소멸 위험 도시로 첫 번째로 꼽혔다고 합니다. 소멸 위험 광역시. 위험 광역시로. 지자체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네. 찾아봤는데 1995년 389만 명이 인구 최대치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328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어쩐지 승혜가 부산에 남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승혜 씨가 예. 그래서 서울 올라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 만날 남자가 없다. 328만 명이 남았는데 의아하네요. 그 정도면 서울 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부산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승혜 씨가 다 한 번씩 건드렸나 보죠 뭐. 그래서 인천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적은 또 경북 의성군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성군과 인천군이 한날 한시에 군으로 승격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필히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인천이 지금 300만이 됐습니다. 맞아요. 쭉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제2도시의 입지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구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수도권에 워낙 주요한 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뭐 공항 때문에 수출입 하는 회사들도 그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뺏겨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그 소설의 제목처럼 노인과 바다,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라는 얘기가 사실 선거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조금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일자리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오창석 씨도 총선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청년이 살 수 있는 도시 부산 만들겠다 그러고선 낙선하고 바로 서울로 왔어요. 내가 못 살겠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못 살겠더라.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지금 부산과 인천이 역전되는 게 이게 부산은 주는데 인천은 그만 올라가고 있어요. 경찰청도 부산 경찰청이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천이 더 커요. 왕무가 3개가 올라가서 인천은 또 게다가 또 강화까지 흡수를 했으니까 거기 또 이제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사실 이게 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부산이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 균형이 좀 맞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줄어들고 있어. 엊그제 제가 강연 갔다 만나분도 부산을 떠나서 고흥 쪽에 이제 정착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에요. 전남군. 네, 전남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부산 그런 부분이 있다. 사실은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든 부분. 그래서 부산 탈출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인구가 이 정도 준 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쪽을 완전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멸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인구가 준 것만큼 김해 양산이 젊은 그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사실 서울 인구도 1000만 깨진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일산, 뭐 분당, 뭐 주변의 남양주 이런 곳의 인구는 확 늘었거든요. 100만 넘어. 그 말은 사실 범서울권은 여전히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사실 범부산권이 있어요. 김해 지역이랑 그다음에 양산 지역에 신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만약에 늘었다면 전체 인구가 389만 명에서 준 거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그 통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 지사가 매해 13,000명씩 부울령에서 청년들이 순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가거나 대학을 흔히 말하는 인서울 대학을 가거나 또는 수도권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청년 순유출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산에 더 이상 고향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울경 다 포함했으니까 당연히 김해, 장유신도시, 양산, 물금신도시 다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만 저도 올라와 있잖아요. 너는 왜 부산 가서 안 사냐? 맞아요. 그 M장 계획은 부산에 없습니다. 이동형 TV도 부산에 없어요. 저는 부산에 내가 무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이 있고 지금이야 무슨 뭐 애니팡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억 아예 못하는 10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애니팡이 있을 때 포도팡인가 포코팡이라는
그 게임도 있었어요. 그게 부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예 온데간데 기억도 안 나잖아요. 거기는 뭐 포커 치는 데예요? 아니야. 아니 팡 시리즈. 비싼 팡 시리즈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더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영남권 신공항 만들어라. 이게 영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가덕 신공항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북항 재개발을 해라. 우리가 부산역 내리면 앞에 바로 무슨 뭐 컨테이너도 보이고 막 영도에 바닷가 보이죠. 그게 북항이거든요. 거기 재개발했는데 1단계부터 3단계가 완공이에요. 네. 1단계 겨우 끝났습니다. 근데 M장 기획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은 해운대 앞바다에서 막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로망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건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 일자리. 이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산 출신인데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을 보면 돼요. 네.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지금도 마산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느냐 진짜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서울에 올라왔고 대학을 서울에 올라와서 마산이나 부산 지역으로 내려간 친구가 있느냐 그것도 극소수예요. 그럼 서울에 대학을 온 김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자리 잡는다는 소리. 여기나 네. 그럼 제 친구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인천 친구들은 거의 다 인천에 있거든요. 일단 인천 자체의 인프라가 나쁘지 않고 그럼 커지고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가능하지. 그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럴 맞아요. 거면 고향에 살자. 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인천이 많이 커져요. 인천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인천은 사실상 범서울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수도권이죠, 경인고속도로가 또 수도권. 있고 경인고속도로가 또 지하화가 또 되면서 더 소통하기가 편해져가지고. 범서울권을 어디까지 둘 거냐? 음. 지금은 사실 넓게 보시는 분들은 천안까지도 봐요. 천안 천안까지도. 지하철이 30분밖에 안 가니까. 걸려요. 진짜 KTX. 만약에 용산역 인근이 음. 용산구가 직장이다? 어. 천안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천안에서 살아도 용산까지 30분이면 와요. 빠른 거 타면 25분에 가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면은 내가 천안 아산역 근처에 집이 있다. 근데 직장은 용산구다. 1시간 안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숙대였잖아요. 네. 그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천안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 중에 그냥 천안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게 넓어지면 어디까지 넓어질 거냐? 정말 넓게 보시는 분은 이렇게 원주까지 범수도권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극이 1극이 되는 거예요. 1극.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1극 나머지는 싹 소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만약에 한국의 산업 발전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방향은 바뀌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 1극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선 지는 꽤 됐습니다. 수도권 여기서 수도권은 사실은 경기, 서울, 인천을 그렇죠. 포함하고 서울, 경기, 인천의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 300명이 국회의원 숫자가 있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이제 개정이 돼서 254개의 지역구가 있어요. 122개인가 124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라 지역은 또 사실은 지역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되지 않는 편인데 이게 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재훈 쌤도 지금 마산 사람이라고 했지만 창원 마산 진해 다 합쳤다고 해서 서로가 다 창원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바로 마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역 간에 그러면 그렇게 심정적으로 유대관계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산업적으로는 출퇴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투자를 먼저 해야 그 뒤에 결과가 오는데 야 여기 사람도 없는데 왜 투자해가 돼버리니까 이 투자가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악순환. 이 그놈 작가 담당 작가인 신검지 작가가 네. 목표가 빠른 시일 안에 부산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부산의 그 바닷가 앞에서 사는 게 본인의 개인적인 소원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응원하죠. 부산 나도 너무 좋아하니까 부산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맞아, 근데 맞아. 다들 그래 잘해봐라고 하면서 속으로 걱정하죠. 뭐해서 먹고 살라고. 왜냐면 방송 작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국도 사실 물론 부산에도 KNN이 있지만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KNN은 방송 와달라는 거를 조금 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KNN이 해운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게 멀진 않는데 심리적으로
그죠. 좀 심리적 그런 게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확실히 일어나야 돼요. 1인 1 드론 시대가 돼가지고 드론 타고 부산에 만약에 1시간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서울로 더 빨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부산엔 더 부산에서는 사람이 그냥 안 살거예요. 굳이 사실 KTX가 집중에 뭐가 그렇다는 얘기도 하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 서울대학병원이 최후의 승자다. 그 KTX 이후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 다시 말씀드리면 맞아요. 산업 중에 그렇죠. 어떤 산업- 산업이 있느냐. 자족 기능이 있는 산업. 도시사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산업과 교육, 아, 대학을 옮겨야 된다. 전 산업과 소개팅일 줄 알았는데. 이거 중요하죠. 아니 결혼 만날 수 있는 문제. 이성이 많이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근데 그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교육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성이 존재하는 곳은 대학과 직장이거든요. 맞죠, 맞죠. 그게 이제 조금 옮겨지면 음.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그래서 합니다. 교육은 저도 참 동의를 하는데 산업보다 교육을 옮기는 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건 진짜 머리 터져요. 그 예를 들어서 공항을 매번 주장하는 이유가 수출을 부산에서 수출 물품을 만들어서 부산에서 출발시켜서 트럭 태우고 인천까지 오는 시간을 버리느니 부산에서 생산해서 바로 가덕 앞바다에서 태워서 보낸다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공항을 박으면 공항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산업이 조금 밀집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새롭게 신생으로 만든다는 거는 산업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왜냐면 결국은 신생 대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저 대학 가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거든. 그럼 맞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명성이 있는 대학교를 강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쉬운 것이냐?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또 이전하면 명성이 떨어질 것 같아 점점.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네. 명성이 연연하면 절대 못 옮기죠.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대는 늘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생활 형태를 띄어가는데 오늘 다룰 주제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격변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광고 듣고 난 다음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인슬립백에는 특허받은 독자 레이어 기술로 어느 자세로 누워도 편안합니다. 경도가 서로 다른 7개의 부위로 나뉘어진 브레인슬립백에는 중앙은 푹신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머리가 주로 중앙에 오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가장자리에 머리가 위치하는 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자세별로 필요한 경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몸을 뒤척여도 목과 어깨가 항상 편안합니다. 더 이상 피로와 통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브레인슬립백으로 이제 상쾌한 아침 맞이해보세요. 네, 자 브레인 슬립 베개입니다. 자 브레인 슬립 베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름철 극강의 이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네. 정말 시원해가지고요. 이 머리가 좀 뜨거워가지고 잠잘 때마다 좀 뒤척이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네, 이거 불편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름철에 이제 베개를 베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베개 없으면은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브레인 슬립 베개로 바꿔 보시면은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열감이 있으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1-2시간 전에 그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놔요. 시원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제 건조대라고 여기 습도 같은 거. 그래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들어가서 찹찹하게 자야 저는 바로 잠이 오거든요. 원래 사람 많이들 그러지 않나요? 네. 시원하게. 그래서 일부러 미리 거기다가 그쪽에다가 서큘레이터를 그쪽에 틀어놓을 정도로 저는 잠자리를 그렇게 관리하는데 베개 이거 만나고 진짜 혁신이고 혁명이었죠. 베개는 그게 잘 안 됐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래 쓰면 베개가 냄새나고 어쩔 수 없이 사람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색깔이 네. 누렇게 되잖아. 그래요, 정말. 그런데 그거 세척하기가 좀 그래서 늘 또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데 자 이거는 브레인 슬립 베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연산이 필요 없는. 자 세척도 간편해서 너무나도 오래 쓰시기도 좋은 브레인 슬립 베개 가격대가 좀 있는데 돈값을 합니다 확실하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고요.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바로 한 포 광고 읽으시는 동안 맛있어요. 뜯어서 먹었습니다. 살짝 네. 머리가 삥 하듯이 힘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귀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저희가 이거 녹화하는 날 요 앞에 수해북구도 이 산삼시대를 광고해요. 근데 우리 실장이 수해북구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산삼시대를 안 줍니다. 철저히 이제 자본주의자. 아 민기 형 못 먹었어요? 자본주의자. 피곤한 상태로 집에 아직 가셨어요. 산삼시대 먹을 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 이런. 폼이 올라오지 아, 않았다라는 예. 우리 실장의 냉철한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완벽한 1군이 돼야 이제 이거 들어가는군요. 줍니다. 예. 근데 역사는 필 그놈은 항상 주잖아요. 예. 예. 실장 형이 되게 따뜻한 티예요. 따뜻한 티예요. 우리 그 성우님이랑 우리 민기 형 못 먹고 간 네. 산산시대. 네. 우리 실장이 네. 그리고 그 뭐냐 잡스러운 연애 오창석 씨가 같이 함께하다가 이제 네. 합차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TBH라고 의류 브랜드에서 주는 아, 포인트가 예. 있어요. 네, 매달 포인트. 그걸 조금씩 주시거든요. 네. 우리 돈 합쳐가지고 이제 의류를 구매하는데 네네. 그만두면서 그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했더니 우리 실장이 벌써 정리했습니다. 애초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차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포인트를 보내지 않았다. 이야. 너무 하시는데. 네, 아니 너무 그게 정확한 하시네. 거죠. 사실 들어와 있었으면 내가 더 불편했을 텐데. 네. 야, 이 일은 정말 칼같이 합니다. 칼같이 하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믿고 쓰는 거야.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그럼요. 주인 손에 피 묻히지 않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대단하네요. 네. 예. 네, 자 산삼 시대 아끼는 사람한테만 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네. 먹. 자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 산삼 시대 부담 없는 가격에. 맛도 굉장히 새콤달콤하고요.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약간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만 드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산삼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효소 때문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신 분, 빵, 라면, 밀가루 음식이 먹기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을 추천합니다. 효소 좀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카무트 효소. 그런데 스펙, 가격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효소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효소에 하루 단 한 포만으로 100만 역가 수치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닌 신기술 특허 공법 글루텐 분해 효소로 라면, 빵과 같은 밀가루까지 분해합니다. 가격 또한 동일 스펙 제품 중에서는 최저가를 보장하고요.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한 포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으로 드세요. 네, 자, 이 효소 요즘 소화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 나이 먹고 노화로 인한 소화 기능이 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원래 좀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효소를 잘 챙겨 드시는데 효소도 진짜 종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잘 골라서 드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효소 그리고 좋은 원료로 만든 효소를 골라 드셔야 되는데요. 이 카무트가 이게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무트로 만든 효소가 굉장히 좋다. 고급 효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역가 수치도 역대급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맛도 딱 드셔보시면 그냥 미숫가루 맛이에요. 고소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박가영 이게- 이거 처먹고 도망갔어요. 지금. 오자마자 하나 탁 처먹더니 나가. 자, 여러분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자, 늘 말씀드리지만 맛이 좋아야 손도 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소하게 맛있는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효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쓰레기 섬의 황골 탈퇴 난지도입니다. 난지도. 난지도가 일단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분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난지도 어디냐 물어보면 난지도 약간 어디- 동네 근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마포구청에 한강 있었거든요. 난지공원 있는 네. 그 모르겠어요. 공원 두 개가 딱 형성돼 있잖아요. 아예 뭐 상암 바로 저 옆이에요. 약간 느낌이 그냥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느낌이에요. 이름은. 난지도라는 네, 이름이 난지도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기 갑자기 어린 척. 아니 짜증나네. 죄송한데 천안 사람이라 천안 사람이라. 아니 마산 사람인 저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나랑 한 살 차이잖아. 두 살.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지도 얼마나 유명했는데요 저희 때. 네. 거짓말. 모르겠네, 진짜.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극빈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어느 순간 다들 부자가 되셨어요. 오, 우와. 그 얘기는 뒤가 좀 드릴 텐데 그분들은 아마도 완전히 극빈자는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짝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근데 그거 말고는 전혀 없는 네네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수색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됐구나 이것도 수색이라는 드라마 네. 아니,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아, 수색이라는 몰라요. 거기가 수색역. 이제 그 이 수색역 인근에 그 판자촌을 다룬 그 영화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동네 주민들이 또 화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상암동입니다. 상암동. 오, 좋죠. 예, 상암동 옆에 그 하늘공원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네. 하늘공원. 네. 아. 거기가 그 핑크 갈 때 있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 진짜 짱나거든요. 네. 아주 낮은 산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굉장히 그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하늘공원에 쫙 올라가가지고 바라보는 서울 그 풍경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냥 딱 하면은 저쪽에 왼쪽으로 강남에 여의도랑 강남이 쫙 하고 펼쳐지고 오른쪽으로 목동이 쫙 하고 나와요. 그다음에 노을 질 때 가서 보면 미치. 그 코끼리 열차 타고 올라가거든요. 코끼리 열차 있죠. 전기 코끼리 열차. 예, 그거 타고 전기. 올라가면 예. 금방 올라가면 되는데. 데이트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썸 타는 여자분이랑 가면 거기서 꼬시기 좋습니다. 그 시간대를 해질 무렵에 가면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거기가 다 쓰레기입니다. 그 밑에가 다 쓰레기죠. 거기서 올라오는 가스로 메탄가스 올라오죠. 메탄가스로 그걸로 그 전기화 작업 하잖아요. 진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걸로 전기화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걸 연료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메탄은 그냥 빼기만 해요. 그 중간 중간에 메탄가스 빼는 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빼는 건데 얘기하면 또 상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그 옆에 지금 그걸 지금의 쓰레기들을 방금 말씀해주신 그렇게 그 지역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소각로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소각로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소각로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거를 또 하나 상암에 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주민분들 난 거죠. 반발이 굉장히 난리가 난 심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사실 이거 조금 일찍 하고 싶었는데 선거철이랑 엮여가지고 제가 굳이 안 들고 와서 요게 지금 워낙 민감하긴 합니다. 민감한 예. 사항입니다. 왜냐 선거 총선 시즌에 엄청 한번 난리가 났던 서울시역 확장 문제와 이게 연결돼 연결이 있죠? 되기 때문이에요.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사실 이거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직접적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냐? 자 이곳은 쓰레기 산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80년대쯤이 되면은 한번 결정적으로 그걸 바꿔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의 쓰레기들은 원래는 이 지역구 예를 들면은 무슨 여기는 서울이 아니군요. 뭐 예를 들어 이촌동이다. 이촌동에 나오는 쓰레기를 알아서 이렇게 야금야금 처리했어요. 각 지역마다 각각의 네, 알아서 태우고. 네. 뭐 알아서 해라. 각 구에서요? 오. 그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구별인지 동별인지 이런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 근데 서울시 인구가 7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미 700만, 800만 거의 1000만을 바라봐요. 네. 80년대 되면 1000만이 된단 말이죠. 이 쓰레기가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수를 쓰는 게 한 곳에다가 묻자. 한 곳에다가 묻는 걸로 결정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이게 90년대가 되면은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다가 넘겼어야 돼요. 그런데 핑계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가 서울시만 받지 않았어요. 김포 것도 받고 인천 것도 받고 이렇게 주변에 다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시는 요청할 수 있었죠. 90년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받아줬어요. 니네로 이제는 가라. 니네가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천에 좀 넘겼죠. 그래서 그 김포 매립지가 된 거예요. 그게 김포 매립지예요. 왜 근데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때 당시에는 김포 땅이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김포와 인천의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네. 된 거지. 그런데 그게 내년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서 서울과 당시 김포와의 계약이었어요. 네. 그런데
김포가 인천과 그 지역 경계를 조금 나누는 과정에서 네. 인천과 연결이 됐거든요. 그 여기에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런데 이게 내년이면 계약이 서울시와 끝나요. 네. 서울시는 연장하자 그랬습니다. 못한다 김포가 그런 거지.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네. 특히 인천이 반발했습니다. 미쳤어? 음. 니네 거를 왜? 아, 경계에 있으니까 인천 당연히 반발하죠. 네. 인천도 그럴 때 이해 당사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경계에 넣을 테니까 당연히. 그러면 서울시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시내에다가 이걸 만들 거예요? 지금 못 만들죠. 상암에다가 어. 다시 이제 쓰레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하늘공원 없애고 여기 위에다가 쌓겠습니다. 마포 주문이잖아요. 바로 네. 옆이에요. 모든 서울시장과 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낙선할 일입니다. 아니 그 지역 주민으로서 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님비예요. 그렇지. 님비죠. 왜? 네가 싼 똥.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래서 겁니다. 네. 새로운 당연한 겁니다. 쓰레기통을 사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구 누구도 반대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경기도 일부를 사갖고 서울로 만들어서 거기다 버리면 되지. 그럼 그 경기도 사람들은 우리는 서울 되니까 대신 쓰레기 받아주면 너희 서울 만들어줄게. 그리고 어떤 지역구도 사실은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하지만 김포 사람들이건 그렇지. 그게 남양주 사람이건 그것이 뭐 땡땡 지금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는 숨긴 채 그렇지. 지역구에서는 숨깁니다. 이 얘기는 네. 숨긴 상태로 우리 서울시 될 수 있어만 라고 포장을 하죠. 그래서 김포 편입론이 사실은 쓰레기를 올해 더 받자는 논인데 그거를 감춘 거죠. 사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각자의 사실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은 이 꼼수가 굉장히 기분 나쁜 측면이 있죠. 네.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욕망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정치화하려고 하는 건 잘못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왜? 쓰레기는 나와요. 그리고 한국은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한국은 대단히 분리수거가 철저한 나라 중에 하나. 그렇지. 네. 엄청 잘하죠. 네. 근데 이 정도로 처리를 함에도 어쨌든 쓰레기는 나와요.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 소각로가 필요한데 다들 반대하니까 결론 도돌이표로 다시 하나로 모으자. 계속 도돌이표. 예, 모으자. 갑자기 에이트 쇼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 지금도 결론이 나지 네. 않았어. 누가 받을 것인가? 네. 1층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상암동 여러분들 다 방송하러 가시잖아요. 상암동 가시는 길에 그 하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걸려 있는 현수막 한번 그렇죠.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결사 반대. 매일 출퇴근하면서 봅니다. 네. 옆에 난리가- 붙어 있는 거. 오세훈 죽인다 이런 소리가 그리고 밤 10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밤에 그 자유로를 통해서 상암이나 일산 쪽으로 가면 항상 그 냄새가 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거 싸움. 아니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 그것 때문에 거기 네네네.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것까지는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알고 얘기니까. 있어요. 네. 네네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어쩌다가 그 땅이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땅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상암동 그 지역은 원래는 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닙니다. 네. 서울이 아니다가 뭐 여러 번의 부침 끝에 1949년에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원래 고양시였어요. 네. 아. 근데 원래 여기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신혼여행지입니다. 오.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난지도라고 하는 게 난초요, 난초. 난초. 난초가 쫙 하고 깔려 있는 그 강변이라는 뜻입니다. 오.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여기에 범람하니까 막아야 되는구나 물막이 같이. 네. 저쪽 홍제천으로도 물이 이렇게 네,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지금 한강에 이렇게 있지만 지금도 천이 있어요. 홍제천 있어요. 네. 지금도 천이 여기 앞으로 흘러요. 마포구청 앞에 네. 그 근데- 있잖아요. 아 예. 홍제천 네. 네. 예전에 이제 쓰레기 산이었을 때는 그 쓰레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던 천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싹 해가지고 다 했죠. 재생 작업을 해가지고 아무튼 괜찮아요 그런 지금. 네, 예.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천이 있어요.
그런 곳인데 아무튼 상습 신수 교육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주거지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50년대에는 여기 소년촌이라고 불리는 그냥 그 부랑 아들 이렇게 여기에 좀 같이 이제 합숙하게 전쟁 하는, 고아들.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아놓은 곳으로 조금 사용을 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변화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서울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친 듯이 인구가 급증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 도시사 그 방송 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많이 들어왔지만 집은 없어요. 집이 없죠. 네. 그 많은 숫자의 집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판자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흥미로운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 서울시 인구의 몇 프로가 그 타지인일까 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몇 프로 정도? 반 이상일 것 같은데. 70%? 70 반, 네, 저도 한 70%. 70%, 80% 이상입니다. 와. 서울시 인구의 80% 이상이 이거 아마 최소한으로 잡은 걸 거예요. 와. 타지입니다. 네. 타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호남. 전라도. 그렇죠. 예. 순서를 따지면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이 힘을 쓰는 건가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아예 없다고 무시할 수 그럼 없죠. 맞는 거 아닌가요? 무시할 수 없죠. 이때 호남 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러냐? 호남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중요해요. 여기 분당 신도시가 생길 때 강남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 호남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셨어요. 강북 분들하고. 그래서 이 일산 고향 이쪽은 민주당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게 그 영향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죠. 네, 올라올 때 이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판자촌을 방임합니다. 방치합니다. 왜? 감당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60년대 중반, 66년 제가 그때 네. 설명드렸죠. 김현옥 서울시장이라는 네. 전무후무한 불도저가 나오면서 네. 조금 상황이 바뀌어요.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심지에 있었던 판자촌들이 외곽으로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안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뺍니까? 왜? 1번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울 중심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곽으로 빼는 건 손해입니다. 왜? 교통 문제. 교통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울시의 일꾼들입니다.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진다? 버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땐 지하철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출퇴근 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게 뭔가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도 내가 1시간 2시간 걸려가면서 여기 오는 거 노동 생산성이 그닥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등장하는 게 양성화입니다. 판자촌을 양성화해요. 부호가 건물을 그냥 요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던 곳이 한남동입니다. 네. 지금 한남동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부촌. 부촌만 네. 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한남대교 쫙 바라보고 왼쪽은 부촌이에요. 이촌동이랑 연결돼 있는. 맞아요. 근데 오른쪽은 아직도 그 부산처럼 네. 막그 고바위 비탈길에 네.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올라가. 네네. 네. 거기가 순천향 의대 그 앞쪽 이렇게 네. 올라가. 가장 대표적인 양성화 지구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성화라는 게 땅은 시유지 국유지예요. 땅은 시유지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국가 땅인데 그 위에 판자촌을 짓고 살았었던 사람들한테 그냥 딱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살아. 딱지. 네. 딱지를 붙여줘요. 네. 몇 번지 몇 네. 호를 네. 붙여줍니다. 그럼 여기는 양성화가 된 거예요. 그 딱지가. 그런다고 해서 이 양성화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놓지만 양성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여기서 뭐 세멘트라도 하나 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건축물 대장에 올려주는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럼 내 재산이 된 거네. 라고 착각하기 쉽죠. 착각합니다. 근데 금지시키는 게 뭐였냐면 매매하는 순간 철거를 조건으로 걸어요. 대신 딱지가 있으면
전기 계량기가 들어와. 네가 여기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어. 이걸 매매 기준으로는 삼지 마라고 합니다. 네 재산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 듣겠습니다. 그렇죠. 안 듣지. 사람은 당연히 불법적으로. 당장에 저희 할아버지가 700만 원에 파셨어요. 할아버지가요. 그거 팔고 부천 가셨다. 그 딱지 장사를 한 거예요. 네. 딱지 장사를.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할아버지만 놓고 딱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딱지를 붙여줬어요. 그대로 판자로 둘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벽돌 올립니다. 개량하겠죠. 제가 이때 할아버지로 책 쓸 때 그 집 갔다 왔다니까요. 벽돌로 올려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손수 올리셨답니다. 한 장 한 장 올리는 겁니다. 그게 남아 있어요 아직. 나라 땅에다가 시유지. 벽돌 올리고 파신 거죠? 서울시의 80%가 그러고 삽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나라 땅에다가라뇨. 아이고 팩트니까. 아, 예, 예. 네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전봇대가 올라가야 되고 수도관이 가야 돼. 네. 그래서 딱지가 필요한 거예요. 합법적인 조부님이 알박기를 이제 알밖에 하셨네. 그 안에 팔았다니까. 알밖에 안 하셨어요. 팔았다니까. 그거 어떻게 일본인 양부모한테 배운 걸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키야키 드시고. 일식으로 지으셨나 건물을? 약간 느낌이 나요. 외색이 약간 있어요. 들어가면 약간 다다미. 외색이 약간 안에 외색이 약간 코딱지 있고. 있는데 심지어 저라면 그때 두 채의 판잣집을 다시 두 채의 판잣집을 한 채는 세 주셨어요. 다딱지짜. 그때는 역시 자 문제가 뭐냐? 그 땅이 그렇게 해서 서로 거래가 되는 땅이에요. 네. 근데 거기 벽돌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처럼 세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를 재개발한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와. 주인은 시유지니까 시 거죠 원래는. 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나 돈 주고 들어왔는데. 돈 주고 들어왔잖아요. 딱지 사서 들어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있기는 있겠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새를 놓고 살다가 그 새를 또 산 사람이 있을 거고. 아. 그래서 지금 거기 토지 그 주택 대장을 보고 있으면 10평짜리 집에 주인이 5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와. 아 난리도 아니구나. 근데 땅은 법적으로는 국가 땅이에요. 그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주변 정비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계곡은 국민의 것이고 나라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상인들이 그냥 점거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걸 팔았거든. 그래서 뒤에 그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계곡도 문제예요. 문제죠. 왜? 일단 한철 장사하면 장사가 좀 됩니다. 근데 그 재산과 한남동의 재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왜? 더 큰 문제지. 여기에 내가 재개발이 일단 재개발 들어가는 그 주체가 현대건설인데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조합을 모았거든요. 코로나 때 30년 만에 20몇 년 만에 조합원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 모습을 보면 그 원주민이 아니에요. 다 큰 돈 주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쪼개져 있고 막 이런 난리가 나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현대건설이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이런 거 아닙니다. 더 H. 야. 끝판왕 아파트. 네. 흔히 말하는 초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겠다. 현대건설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아파트가 올라갈 겁니다. 야. 만약 성공한다면 네. 한 채 내가 거기에 10평짜리 있어요. 요구하겠지. 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원래 국가 땅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이만 넘길 겁니까? 쉽지 않죠. 야, 진짜 포크레인 앞에 와도 들어 누워야겠네요.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참 편치 않겠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딱지를 팔아줬구만. 근데 이제 또 그걸 관리해야 되는 국가나 시 입장에서는 이거 호의가 원칙대로 가야죠. 호의가 계속됐더니 권리인 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살게 해줬더니 지 땅이라고 우겨?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분들은 여기 살아남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팔기도 하고 이분들은 판자촌 주민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 사례. 저희 할아버지 같은 네. 가장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어디냐? 일단 철거가 돼버린 곳들이 있습니다. 네. 당장에. 그래서 이 철거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럼 또 천별에 가야 돼요. 또 공원이나 이런 데 찾아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양성화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양성화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신축으로 판자촌을 짓는 건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걸 어떻게 금지시키냐? 아주 흥미롭게도 1970년대부터 서울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판자촌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기술을 하나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금은 드론을 찍은 거. 드론을 띄워요. 드론을. 아, 드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어제 찍은 거랑 네. 오늘 찍은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올라간 판잣집이 있다. 바로 가서 철거시킵니다. 철거. 와. 바로 가서 철거시킵니다. 이게 1971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1977년에 아세아 항공의 U80F 항공기가 고도 2250피트에서 어. 항공 촬영을 시작하는데 한 번 뜨면은 2000에서 2500장 정도 찍었답니다. 서울 시내를 네. 다 찍는 거예요. 탁탁. 이 구간별로 이거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서울시 아카이브 들어가면 네. 항공 사진을 다 공개해요. 지금 이제 역사 자료로도 이용이 가능. 이용이 되죠. 이용이 가능한 거죠. 탁탁 찍은 거 보면은 바로 보여요. 이 위에서부터 지금은 사람 GPS 그렇죠. 그런 거 뭐 구글어스 이런 걸로 구글어스로도 네. 보이는데 이거는 매일 찍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서울에 새롭게 판자촌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매일 새롭게 찍어대는 사진들 때문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외곽?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아. 쓰레기 더미 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긴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네. 사진을 찍지 않는다기보다는 찍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이때 그 네네. 측량 기술로는 이 사진 기술로는 그러니까 쓰레기만 이게 찍히는 쓰레기인지 거. 집인지. 집인지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쓰레기집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판자도 다 위에다 야. 쓰레기는. 일단 이 시기가 되면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제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네. 불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이 쓰레기 더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지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9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공식 기록으로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식 기록으로는 600여 명이 여기서 일하면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84년에 한번 여기 불이 나요. 그다음에 여기 불은 진짜 자주 납니다. 가스가 쓰레기 막 워낙 계속 있고. 나오고 가스가 있으니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가스가 팍팍 터지면 한번 불나잖아요. 한 달 동안 안 꺼집니다. 탈 게 너무 많잖아. 계속 타는 거예요. 그때 한번 기사가 났었던 걸로 보면은 960세대가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일단 600명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세대가 960세대입니다. 최소 960명 이상은 사는 거지. 아마도 한 4,000명 그 정도가 정도 살지 않았을까. 세네 명이. 라고 하고 93년에 이때 이 난지도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 3,500명 정도가 숨어 살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 난지도가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장이 됐느냐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78년에 생겨요. 78년에 쓰레기장으로 지정이 돼서 79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15년 동안 매립한 거예요. 그럼. 네. 15년 동안 매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늘공원 가보셨다 그랬죠? 거기가 90m에서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90m. 쓰레기 산이 있죠. 쓰레기. 100m 가까운 쓰레기 산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쓰레기 산이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늘공원도 있었는데 두 개입니다. 거기에 딱 그 산 두 개가 음.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난지도에 살았었던 그 주변에 살았었던 사람들한테는 뒤통수였어요. 왜냐하면 69년쯤에 지금 그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쫙 하고 펴놓으시면 난지도는 한강 바로 옆이에요. 한강 바로 옆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쭉 하고 놓으면 일단 한강변 이거 서울시 그 서울시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한강 주변부를 주택지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부이천동, 네. 그다음에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강남이 만들어지죠. 거기다 한강변인 네. 거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곳도 매립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단 강변북로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제방을 쌓고 네. 매립을. 그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여기도 똑같이 개발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음. 그런데 77년이 될 때까지 여기에 아무런 계획이 들어서지 않아요. 77년이 될 때까지. 그런데 78년쯤이 됐을 때 제방을 다시 한번 쌓아요. 이렇게 쫙 하고 4km 넘는 제방을 한번 쫙 쌓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드디어 여기도 뭔가 생기나? 재개발 하나보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를 농원으로 개발할 거고 이 근처를 다 주거지로 개발을 시켜줄 겁니다라고 해요. 9일 있다가 계획을 번복해서 난지도를 쓰레기 처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번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죠. 시민들을 속인거나 이런 걸로만 놓고 보면 나쁜 행동이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장은 어딘가는 필요해요. 있어야 되는데 미리 발표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 속인 거죠. 네, 속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방이 7m예요. 높이가. 여기까지만 쌓겠다고 합니다. 제방 높이를 7m로 했으니까 이 밑에서부터 제방 높이 7m까지만 쌓겠다. 그게 다 합치면 2,300만 톤이다. 여기까지만 쌓겠다라고 해가지고 6년 계약을 합니다. 6년 동안만 여기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동마다 이렇게 대충 처리하던 걸 여기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7m 정도까지 이게 제방 높이까지만 쌓이면 평평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딴 데는 땅으로 메운 걸 쓰레기로 메운 거. 메운 메운다.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서울시 인구가 더 급격히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85년에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네. 어떡할 거야? 누가 받아요 이걸? 1985년 정도면 이미 한국은 중진국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인구 이때 1,000만입니다. 네. 어디다 새로 어디다 쓰레기냐 어디다 새로 어디다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쌓차라고 하는 새로운 안이 여 위에 산을 쌓차가 되는 거죠. 산을 쌓차. 딴 데 갈 수는 없으니 원래 있던 곳을 더 높게. 네. 그런데 이때 이미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네. 이미 이 근처에서 쓰레기장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판다촌 형태로. 판자촌 형태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획기적인 안을 하나 구상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 사람 뭐 내쫓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획기적인 안을 구상을 해요. 이 사람들을 인력으로 씁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난지 매립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네, 그게 뭐냐면 넉마주의입니다. 원래 넉마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동이나 구별로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네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이만한 집게가 네. 있어요. 집게하고 여기 통이 뭐라고 하죠? 이만한 큰이 소쿠리 같은 네. 큰 거를 쥐고 등에 메고. 그래서 보신 이제 적 없으세요? 넉마주의라고 해요. 진짜 없어요. 왜 그래요 진짜? 이렇게 쓰레기 버린 거를 뭐 쓸만한 옷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보신 적 네. 있을 거예요 분명. 네. 부산에도 없었나? 부산에도 분명 있었을 텐데.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봤다기보다는 자료 사진으로 어떤 그렇죠.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이천에도 농만주의가 있었는데 그 어떤 공동묘지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그거를 주스면서 그거로 대파는 그걸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이들이 자 아까 이 4,000명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온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넉마주였었던 분들도 있지만 아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탁 하고 던지는 거죠. 어차피 이때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분리수거라는 개념 생긴 지 90년대 이후입니다. 맞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 네. 쓰레기 종량제 그런 것도 그렇죠. 없었고. 그럼 이때의 난지도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 뭐 산업 다 생활 다 온갖 게 다섯 개 다 있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분류를 해야죠. 분류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산업 역군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김포 매립지 가면은 그 비슷한 분들이 있죠. 그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보다는 많이 조금 아니죠. 나은 게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분리수거 우리나라 진짜 철저히 제태니까.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안 되어 있는 분리수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그분들은 지금은 다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네.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계단 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복도에 열고 쓰레기 넣으면 맞아요. 쭉 1층에 내려가. 다 그냥 모이는. 어. 네. 그때 쓰레기 봉투 없었어요. 그냥 맞아요. 아무거나 비닐봉지 있으면 슈퍼에서 받은 봉지에다가 쓰레기 다 끼워 네. 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넣어서 그걸 떨어뜨리려고 밑에 네. 10층은 10층에서 떨어뜨리고 11층은 11층에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밑에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분리해 갖고 이렇게 다 가져가고. 그때는 이제 싹 아니죠. 그때는 싹 싹 해서 가져가. 난지도에서 난지도 버리는 거. 알아서 그냥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면은 그 안에서 그걸 다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동네에서 온 쓰레기는 좋은 거. 왜냐하면 뭐 좀 쓸만한 게 나오거든. 강남 당근마켓처럼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생계를 위해 쓰레기를 뒤졌던 분들인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한테 국가가 재건대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산업 역군이자 재건대원. 재건대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지도는 어떻게 되냐면 쌓일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쓰레기와 연탄재로 층층이 쓰레기를 연탄재. 연탄재 하나, 쓰레기 하나. 그 위에 연탄재 넣고 쓰레기 넣고. 연탄재 그게 100m 가까이 솟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이냐? 이 쓰레기장에 같이 사는 이 4,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쓰레기장에 가까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학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수색이나 마포 쪽에서 이제 다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자녀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싶어 했겠어요? 굉장히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굉장히 심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마포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오 작가가 살고 있는 그곳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진짜 싫어요. 난지도 사는 사람들은. 인터뷰만 하면 욕밖에 안 합니다. 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왜? 낮에는 마포 쪽만 해도 낮에는 창문을 못 열었대요. 냄새. 쓰레기 냄새랑 그 타는 냄새랑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 손가락질을 국가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처리하는 거에 대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향한 넉마주의. 이것도 되게 이거 연구에서 제가 보면서도 연구로 이런 이야기를 이 정도로 심각했나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인류학자가 했던 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1000년 뒤에 네. 1000년 뒤에 이 고고학이 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00년 뒤에도 그 고고학자가 난지도를 고고학 쪽에서 발굴하면 하면 20세기 대한민국은 라면만 먹었겠구나라고. 라면 봉지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라면 봉지밖에 안 나와. 다 썩고 남은 게 라면 봉지인 거겠지. 아니요. 실제로 이들의 생계는 라면입니다. 아. 라면 말고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었던 거예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삶. 이 재건대원이라고 이름 붙여줬지만 이 넉마주의 분들한테 뭐 돈을 얼마나 줬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서울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었던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한 번 불나면 난리가 납니다. 한 달이 타요. 한 달. 그러면 이 한 달이 타는 동안 또 어디 가 있겠어요? 옆에 타는 거 모습 보면서 그 옆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던 1992년 말쯤이 되면은 수용 한계량에 도달합니다. 네. 이게 이미 80년대에 쓰레기 산을 쌓는 과정에서 이미 한계량을 100m나 그렇죠.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결론을 내놨었어요. 그 무너진다는 얘기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92년이 됐을 쯤에 위험하다. 무너진다. 이거는 그랬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싸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시키고요. 네. 93년 3월 19일에 완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김포 그리고 현 인천 서구 이때의 김포 검단 이쪽 면에 이렇게 쌓여 있는 곳으로 계약을 맺어서 네.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을 하게 네. 되는데 이 이후에 이거 비공식이자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난지도에 쓰레기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게
상품백화점의 유해. 그래서 거기가 시체 조각들이 나왔다. 그게 그 얘기죠. 이게 제가 한번 사실 이 인지도를 준비하게 됐었던 게 이 난지도 쪽으로 답사를 갔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일을 맡았었던 공무원분이랑 같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상품백화점이 탁 무너졌습니다. 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거 자네들 다 어디로 어. 보낼 거야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후에 그 고민도 없이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난지로 가. 어. 난지로 보내라고 해서 난지도로 쓰레기를 다 옮겨서 어. 최종적으로 난지도의 가장 윗단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는 지금도 상품백화점 상품백화점 잔인데 근데 근데 거기에 500년으로 유해가 엄청나게 많이. 실종자가 그래도 어. 꽤 됐잖아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덮었어요. 그냥. 진짜. 근데 이게 그때 당시 그 공무원분의 실제 경험담을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해가 막 무슨 시체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래요. 그 거의 이미- 흔적이 없는. 거. 어. 압착된 거지. 이런 상태의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상태가 통으로 있는 상태면 아 그냥 이게 유해겠거니 유해겠거니. 하는데 그게 트라우마죠. 그렇죠. 그 공무원분한테도 평생의 그쵸.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일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일이 다 산풍에서도 긁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덤프로 그냥 갖다 해서 하고 그냥 싹 처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난지도를 93년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재생 사업을 하자라고 어.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대요. 네. 여기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퍼낼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이걸 여기에 뭘 할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덮는 흙으로 거. 덮는 거였어요. 위에만 싹 덮고 네. 나무 심고 그냥 끝. 근데 가장 문제가 됐었던 안정화 사업을 계속 합니다. 96년까지도 안정화 사업 계속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100m의 쓰레기 안에 들어있는 어. 이 가스들을 뺄 수가 없어요. 그지. 어떻게 빼? 그때 기술로는 불가능했겠죠.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일단 선택- 덮어둔 거구나. 됐던 게 덮으면서 재생화 사업도 하지만 어. 거기에다가 관을 꽂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걸로 새 파이프를 가스만 그냥 빼주는 네, 건가요? 그래서 빼주는 메탄을 빼는 작업을 아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걸 빼서 그걸 원료로 사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빼기만 하고 있군요. 지금은 그쪽은 빼고 있고 그 빼는 거의 일부가 그쪽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거기까지는 듣지 아니 못했습니다. 일부는 간다고 하는데 네. 절대량은 아니고. 네. 네 잠깐만 가요 너 괜찮아 지금?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먼저 가는 거 맞아. 어. 가져가. 감사합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을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데 캐라셀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동안 집중 케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샌들도 많이 신고 발가락이 노출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좀 관리가 필요하신데 요거를 샵 어디 이렇게 따로 다니면서 샵 같은데 다니면서 관리받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못하죠 사실.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죠. 따로 손톱 관리 받으러 다닌다 이런 말 듣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하기 바쁘고 그나마 시간 나면 쉬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실 때 그냥 붙이고 자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편합니다. 자,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부분들 손에 물 많이 묻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습진이나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캐라셀 패치로 이제는 간편하게 바르지 말고 붙이세요.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19만 163원 보험료 절감을 하게 되어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줄었지만 오히려 보장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자,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닷컴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 한 번씩 재점검 필요합니다. 네, 해야 한 번만 돼요. 하시면 되거든요. 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 중에서 혹시 쓸데없이 들고 있는 거 없나? 아니면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낫는 것인지 이것도 판단받아 보실 수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새로 보험 가입하실 때도 여러 회사의 보험을 비교하시려면 그 보험회사 직원마다 만나면서 상담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보험장터에 연락하시면 여기서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다방면으로 찾아서 나에게 딱 맞는 최적화된 보험을 찾아줍니다. 예. 시간도 절약되고요, 돈도 맞습니다. 절약되는 여러분들 현명한 방법이 바로 보험장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담 전화 1544-5788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안정화 사업을 계속해요. 96년까지 안정화 사업을 좀 해서 뭐 가스는 올라오고 있지만 근데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그냥 멀쩡한 공원이에요. 냄새도 안 나요? 네, 멀쩡한 공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를 그 생태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안정화 작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했던 걸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방벽을 쫙 하고 일단 둘렀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옆에 천이 흐르잖아요. 네. 그렇죠. 침투수가 못 나가요. 이거 나중에 요것도 한번 방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강도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이 급변한 겁니다. 90년대 초까지 한강은요 네. 쓰레기강이에요. 맞아요. 온갖 그지? 폐수들과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랑천은 다 공장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게 90년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폐수들이며 이런 거 막 흘려다 보냈구나. 그냥 보냈어요. 어. 그냥 흘려보내고요. 하수 처리 안 하고 보냈어요. 지금 이 쓰레기 섬이 되어 있었던 이곳도 그냥 흘러나오는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강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90년대가 넘어가면서 2000년대 이제 들어서는 이 순간쯤이 되면 이제 시민 사회라고 하는 이게 좀 활발하게 네. 활성화가 되고 시민이라는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흘러나오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방벽을 쫙 하고 해서 그러면 사실 그럼 가스 더 차는 거죠. 네. 그 안에 고립될 거 아니에요. 네, 고립이 되니까 그걸 또 빼야 되고 빼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루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거 환경학자는 아니라서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수질이나 이런 오염된 수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라오는 메탄가스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어떤 그런 것처럼 네.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환경오염이 어떻게든 심각한 상태로 뭔가가 배출이 되고 이런다면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에다 만들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환경에 무해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정도는 서로 간에 신뢰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서로 간에. 네. 그리고 그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지금 그 마포구 그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 해요. 네. 그걸 그 소각장이라고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원 회수 시설. 이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태우는 거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열병합 과정의 전기로 올려볼 쓰는 것과 네. 최소한의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으로 처리를 다 합니다. 최소한의.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래도 못내? 소각장이지. 좀 아쉬운 거죠. 어쨌든 있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실제로 그 내 삶에 크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좀 거기 그 공간이 좀 급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 2002년에 월드컵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네. 그곳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구장이 생기면서 이 옆에가 더욱 빠르게 공원화가 될 네. 필요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심어놔요. 심하지.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건 지금도 네. 이걸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나무가 큰 나무들이 조금씩 있긴 있는데 네. 나무는 200년, 300년, 500년, 600년을 삽니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겠죠.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돼요. 그럼 이제 쓰레기로부터 그런데 이걸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뿌리를 내렸을 때 쓰레기로 들어가 버리면 나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산사태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기반이 약하니까 그죠. 나무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아직은 이게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네. 근데 일단 자연을 한번 믿어보는 거죠. 어. 자연을 한번 믿어보고 일단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근데 안전은 해요. 그리고 어차피 그 근처에는 집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원인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게 조금 불안한 거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거나. 네. 그랬을 때. 네, 다른 산 원래 자연이 만든 산이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나무 그죠?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고 이렇게 되면 견뎌주잖아요. 어. 심지어 그런 땅도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산도 산사태가 나요. 그런데 땅의 땅의 지반이 네. 밑에가 쓰레기인 곳을 여기가 언제까지 받쳐줄 수 있을까? 자연함이 아닌데. 예, 이게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심하게 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네. 애초에 매립할 때 흙을 좀 깔고 매립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립해고 흙을 덮어버렸으니. 그 용산 어린이공원도 사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 굉장히 오염돼 있는 땅인데 엄청나죠. 그 위에 그냥 살짝 덮어가지고 네.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저희 애가 거기 주로 뛰어노는 데인데.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화를 보내세요? 내셨군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유치원에서 가는 걸. 이런.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거든요. 야, 네. 큰일이 내가. 근데 이제 불안하죠.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유난스럽게 그럴 수 우리 없죠. 이한이만 그렇죠. 거기는 이해합니다. 예. 안 되니까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냥 이제 저는 환경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고 정부의 발표를 무턱대고 믿는다거나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서로 간의 신뢰는 서로 간에 있을 필요는 있다. 왜 이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버린 순간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게 제대로 정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불신하는 순간 우리나라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곧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정말 임박했죠, 진짜. 네, 라는 걸 서울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갖고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근데 너무나도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쓰레기인데 네. 쓰레기를 받는 건데 그거를 좋게 생각하세요라고 누구도 얘기하기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럼 누군가가 왜 내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죠.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네. 이거 아마 저희 그 오 작가랑 저희 세대의 사회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님비, 핀비. 네, 그죠. 님비 빈비 뭐 이거 바나나.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Not in my yard, 네. backyard. 이게 이거 뭐 그냥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나라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럼요. 쓰레기를 받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은. 핵 폐기물. 핵 폐기물 어떡할 거야? 북한이 받잖아요. 왜? 가난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핵 개발하는데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가난해서 받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 핵 폐기물 어디에다 묻을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여기 묻어주세요. 대신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 어딘가에 그 의류 쓰레기 섬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유. 옷 우리가 입다가 버린 옷들. 자동차 그 폐차된 쓰레기 섬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가 짊어져야 할 짐이고요.
이 쓰레기 문제는 곧 서울시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이 문제를 얄팍한 대가리 굴려서 서울 확장해가지고 거기다가 슬쩍 뭔가 협상의 테이블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확장된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일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투명하게 서로 간에 논의하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된 다음에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되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는 기대고요. 쓰레기가 옮겨지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민들도 그 분명 그런 것들 다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안 먹혔잖아요. 네. 그런 거에 현혹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로 현혹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자, 이 공론의 장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정도까지밖에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